2022년과 2023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금은 2,000톤을 넘었습니다. 1950년 이후 73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단순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비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매입의 주체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은행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기밀 데이터, 지정학 정보,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집단입니다. 그런 기관들이 마치 약속한 듯 동시에 금을 쓸어 담고 있다는 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위기에 대비하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은 2024년 5월까지 18개월 연속 금을 공식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분석된 바에 따르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위안화 결제 관련 국유기업 매입, 특별 경로 매입 등을 포함하면 2022년 이후 중국이 실제로 확보한 금은 1,002톤, 추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3천억 달러 이상의 외화 자산이 동결된 이후 러시아는 2022년에만 3번 30톤을 매입하며 금 보유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미국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 흐름은 PRXS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터키, 싱가포르 등 친미권 국가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단 2년 만에 금 보유량을 57% 늘렸고 중앙은행 총재는 직접적으로 불안정한 글로벌 통화화 시스템에 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 금 매입은 특정 진영의 행동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가 달러 중심 체제의 균열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움직임입니다. 금은 지금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각국이 선택한 최후의 방어막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이 흐름이 달러 붕괴 시나리오와 직접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모두 달러 리스크를 직접 겪었거나 앞으로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그중 핵심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2024년 5월까지 긴 8개월 연속 금을 공식 매입했고 실제 비공식 매입량까지 합치면 2022년 이후 추가로 1,000톤을 더 축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위안화 국제화 전략, 미국 국채 매도 흐름, 그리고 무역 결제의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며 금 비중 확대는 필연적 선택이 됐습니다. 러시아 역시 서방의 3천억 달러 자산 동결 사건을 통해 달러의 정치적 위험을 가장 먼저 체감한 국가입니다. 2022년에만 330톤의 금을 추가 확보하며 외환 보유액 중 금 비중을 약 25%까지 높였습니다.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로 제재 회피용 화폐 안전판으로 금을 선택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인도의 경우 정부뿐 아니라 민간 보유량이 25,000톤을 넘어섭니다. 이건 단순한 자산 선호가 아니라 종이도는 결국 휴지 조각이 되지만 금은 살아남는다는 역사적 경험의 축적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폴란드, 자제 터키, 싱가포르 같은 친서방 국가들마저 금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폴란드는 2년 만에 금 보유량을 57% 늘렸고 중앙은행 총재는 글로벌 통화 시스템이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는 금 매입이 단순히 반미 블록의 행동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달러 시대의 균열을 감지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현재 금 매입의 본질은 지정학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스템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집단적 움직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흐름이 어떻게 BRX와의 금 기반 통화 추진과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가장 큰 균열은 달러에 대한 신뢰 약화입니다. 금 매입 급증을 이해하려면 이 신뢰 붕괴의 구조적 배경을 먼저 봐야 합니다. 지난 50년간 달러 패권의 핵심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합의 이후 전 세계는 석유를 사기 위해
반드시 달러를 확보해야 했고, 이 구조가 달러 수요를 영구적으로 유지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사우디가 중국에 원유를 판매하면서 처음으로 위안화를 받은 사건은 이 시스템에 균열이 생겼음을 명확히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결제 통화 다변화가 아니라 달러 중심 질서에 대한 근본적 신뢰 약화를 의미합니다. 이 균열이 현실적으로 왜 위험한지 숫자가 설명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 유통된 달러 중 상당 부분은 석유 결제용 유동성으로 떠돌아다니는 구조입니다. 만약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무너져 달러가 더 이상 필수 결제 통화가 아니라면 이 수조달러 규모의 자금이 필요 없어지고 결국 미국 본토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 미국은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 심지어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는 이유는 바로 이 달러 수요 붕괴의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 외환자산 3천억 달러 동결 사건도 달러 신뢰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특정 국가의 달러 자산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국가들이 달러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금 매입은 단순 자산 선호가 아니라 달러 중심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각국이 스스로 생존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균열이 어떻게 BRICS의 금 기반 통화 추진과 직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BRICS의 금 기반 통화 추진은 단순한 대안 실험이 아니라 이미 구조적 변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달러 중심 시스템의 균열을 대체하려는 본격적인 도전입니다. 현재 BRICS 회원국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넘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집트, UAE 등까지 합류하며 인구 GDP 기준으로 세계 비중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국가이며 이미 무역 결제에서 비달러화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지적한 핵심은 BRICS가 단순한 지역 협력체가 아니라 공동 금비축, 펄스, 금담보 결제 통화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구축 중이라는 점입니다. 즉, 회원국들이 각자 축적한 금을 공동 담보풀 형태로 묶고 이를 기반으로 달러 없이 상호 교역할 수 있는 통화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현실화되면 가장 큰 충격은 미국에 돌아갑니다. 지난 50년간 달러 패권을 지탱해온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4-27에 2026년 사이 바이릭스 금기반 통화 공식 발표 가능성은 국제 금융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 중국은 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실험하고 있으며 인도와 브라질은 위안화나 자국 통화를 사용한 거래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금 매입이 BRICS의 금담보 계획과 정확히 맞물린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략적 정렬입니다. 달러가 흔들리는 순간 가장 확실한 신뢰 기반은 5,000년 역사를 가진 금이라는 판단이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BRICS 움직임이 어떻게 페트로달러 붕괴와 연결되며 그 충격이 어떤 글로벌 파급력을 갖게 되는지 분석드리겠습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균열은 금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한 핵심 사건입니다. 1970년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체결한 합의 이후 전 세계는 석유를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달러를 확보해야 했고 이 구조가 지난 50년간 달러 패권을 지탱하는 근본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사우디가 중국에 원유를 판매하면서 처음으로 위안화를 받은 사건은 이 체제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상징적 전환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결제 방식의 다양화가 아니라 달러 독점 시대의 종말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우디는 이미 BRICS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UAE, 이집트와 이란 등 주요 산유국들이 BRICS에 합류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원유 거래의 중심축이 달러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 풀려있는 수조 달러 규모의 석유 결제용 달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집니다. 이 달러가 미국으로 되돌아오는 순간 미국 내 물가 폭등, 금리 급등, 하이퍼 인플레이션 위험까지 확대됩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는 이유는 바로 이 시나리오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유 거래에서 달러, 배제 흐름이 가속화되면 달러의 국제적 신뢰는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외환자산 3천억 달러 동결 사건까지 겹치며 많은 국가들은 달러는 언제든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결제 리스크 제재, 리스크 통화 리스크를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 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금은 국가 간 결제에서도 외환 보유에서도 제재 회피에서도 가장 높은 안전성을 제공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균열 속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즉 금제평가 시나리오가 왜 대두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처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37조 달러라는 천문학적 국가부채입니다. GDP 대비 132%를 넘는 이 규모는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상환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올리자니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고 경제 성장으로 해결하기엔 속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국은 이미 매년 수조 달러의 적자를 누적 중이며 국채 발행을 통해 부채를 돌려막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높아진 현재 환경에서는 이 돌려막기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연간 이자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자 상환만으로도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이 소모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부채를 갚는 것이 아니라 축소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미국 정부의 유일한 탈출구가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평가절하, 즉 달러 가치 하락을 통한 부채 실질 축소 전략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국가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쌓일 때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부채의 실질 부담을 줄여왔습니다. 미국도 이 논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전 세계에서 달러 수요가 약해지고 비리스의 금 기반 통화 도전이 현실화되며 달러 위신이 흔들리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 하락을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유도하는 선택지가 점점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미국이 보유한 금 8,033톤이 아직도 정부 장부에는 온스당 45.22달러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중요한 복선입니다. 이는 미국이 필요하다면 금 가격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달러 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요인은 미국이 언젠가 부채 해결을 위해 통화 리셋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통화 리셋의 핵심 카드로 지목되는 금제평가 시나리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제평가 시나리오는 부채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지 않고 가치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방식입니다. 미국이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이미 역사 속에 명확히 존재합니다. 바로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실행했던 조치입니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으로 사실상 국가 파산 직전이었고 루스벨트는 행정명령 유스필폴건 2호를 통해 미국 국민의 금 보유를 불법화한 뒤 온스당 23.67달러의 모든 금을 정부에 매도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단 1년 뒤 정부는 금의 공식 가격을 온스당 35달러로 69% 기습 인상했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평가 차익을 얻었고 달러 가치는 인위적으로 떨어지며 부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주장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 루스벨트의 플레이북이 21세기 버전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 8,133톤은 세계 최대 규모이지만 정부 장부에는 여전히 1970년대에 정해진 가격인 온스당 42.2달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달러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부분적 근본 위제 복귀를 선언하면서 금의 공식 가격을 현 시장가가 아닌 예를 들어 온스당 20,000달러 수준으로 재평가해 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금 기준으로 환산한 달러의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약 87% 폭락합니다. 둘째, 37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부채는 그대로 숫자는 유지되지만 그 실질 가치는 약 4.8조 달러 수준으로 수축합니다. 즉, 부채를 갚는 것이 아니라 부채의 무게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달러 보유자 채권자에게는 막대한 손실이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국가 부채 축소 수단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방식이 음모론이 아니라 이미 미국이 과거에 사용했던 공식적인 정책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금제 평가가 현실화될 경우 금 가격이 왜 10배까지 치솟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자산 시장이 어떤 충격을 받을지 분석드리겠습니다. 금제 평가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금 가격의 구조적 재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금의 공식 가격을 온스당 20,000달러로 재평가한다면 이는 현재 시장가 약 2,700달러 기준, 이에 거의 7.8배 수준이며 장부 기준으로는 무려 10배 이상 폭등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때 발생하는 핵심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달러의 실질 가치가 약 87% 폭락합니다. 금 대비 달러의 가치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달러 표시, 자산, 예금, 채권, 현금의 구매력이 사실상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둘째, 금은 자연스럽게 신뢰 회복 자산으로 재부상하며 글로벌 자산 시장의 중심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왜 지난 2년간 2,000톤 이상 금을 매입했는지, 그리고 중국이 비공식 경로까지 포함해 1,000더 톤을 추가 축적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지는 지점입니다. 금제 평가는 단순히 금값 상승 이벤트가 아니라 달러 체계 재설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온스당 20,000달러 재평가를 강행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각국은 외환 보유고 가치 방어를 위해 추가 금 매입에 나설 수밖에 없고, 민간 투자자들은 달러 가치 급락을 피하기 위해 실물금 확보에 몰릴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실물 프리미엄 상승, 금 ETF 수요 급증, 금광 주식 레버리지 효과 확대 등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달러 디플레이션이 아닌 통화가치 붕괴형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은 단순한 안전자산을 넘어 필수 생존자산으로 변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시나리오가 과격해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이미 1934년에 한 번 실행됐고, 현재 미국의 부채 구조와 달러 신뢰 약화를 고려하면 결코 비현실적인 상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중앙은행 기관 투자자, 개인으로 이어지는 황금 투자 3단계 사이클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상세히 분석드리겠습니다. 황금 투자 사이클은 항상 3단계로 진행되며 이 구조를 이해하면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영상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현재는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초입으로 넘어가는 매우 민감한 구간입니다. 먼저 1단계는 스마트 머니 단계로 중앙은행들이 조용히 금을 축적하는 시기입니다. 2023년에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2,000톤이 넘는 금을 사들였고, 이는 73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중국이 18개월 연속 공식 매입을 이어가며 비공식 경로까지 포함하면 천전 2,000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추정은 이 단계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단계에서는 언론 보도가 거의 없으며 매입 주체가 국가기관인 만큼 시장은 그 움직임의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단계는 기관 투자자 단계입니다. 월가, 헤지펀드,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금의 구조적 상승을 인지하고 비중을 빠르게 늘리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가 시작되면 금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금광 주식 등이 동반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2024년 하반기부터
금 ETF의 순매수 전환이 포착되고 있으며 일부 기관 리포트는 금의 중장기 가치 재산정을 공식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지금이 바로 2단계 초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아직 대중은 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3단계는 대중 패닉 매수 단계입니다. 언론이 금 가격 급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금을 사들이며 실물 프리미엄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2011년 금 가격이 온스당 $1,900를 찍었을 때와 유사한 흐름이지만 이번에는 구조적 달러 위기와 결합해 훨씬 더 강한 파급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중요한 점은 중앙은행 1단계, 이 이미 포지션을 모두 잡았고 기관 2단계, 이 진입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이 움직이기 전에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구간이며 전문가들은 바로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금 투자 전략과 비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영상에서 제시한 조언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중앙은행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고려한 구조적 포트폴리오 전략에 기반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투자 가능한 유동자산의 10% 금에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비중을 세분화해 70%는 실물금, 20%는 ETF, 10%는 금광 주식이라는 구조를 권고합니다. 먼저 실물금 70%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높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금제평가 시나리오처럼 달러 체계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변동에서는 은행 시스템 안에 있는 자산보다 시스템 밖에 있는 실물 자산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영상은 금을 은행 밖에 보관하라고 강조하는데 이는 은행 인출, 제한 자본, 통제 등의 리스크 때문입니다. 안전 금고나 사설, 금고가 추천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금 ETF 20%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세제 혜택 계좌처럼 실물금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ETF는 실물 대체 자산으로서 유효합니다. 특히 기관 매수가 집중될 때 ETF 유입은 금 가격 상승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10%는 금광 주식입니다. 금광 업체는 금 가격 상승기에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2배, 5배 수준의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만큼 비중은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은 몇 가지 반론에 대해 논리적 답변도 제시합니다. 정부가 금을 다시 몰수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우려에 대해 현재는 근본 위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금을 강제로 회수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금은 이자가 없다는 전통적인 비판에 대해서도 통화 가치가 87% 폭락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이자 수익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부의 보존입니다. 달러 가치 하락이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금은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판이며 글로벌 리셋이 발생하기 전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